지금 아마 가장 핫한 이슈이지 않을까? 그리고 부동산계에서는 가장 궁금한 이슈가 아닐까 하는 게 바로 이거죠. 대선 이후에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면 이 대선 전에 야 이거 이제 큰 거 온다. 이제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직전인데 이거 내가 지금 섣불리 사는 게 맞나? 하면서 다들 이렇게 조금 일단 정지, 잠시 멈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거가 끝났단 말이죠.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사야 돼, 팔아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어떻게 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뤄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죠. 당선되셨는데 득표율이 48.56%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득표율인데 반대로 2등인 현 여당 이재명 후보도 47.83%.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극적인 차이로 선거가 결정난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아주 0.73%의 차이로 겨우 뭐 당선이 됐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어떤 뭐 여당, 야당 모두 뭐 최대한 결집해서 이렇게 투표를 한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건 다 이제 지난 얘기고 결국에는 누가 되든 당선이 되면 앞으로 5년간 한국을 이끌어 나갈 거니까 잘 해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당선인이죠. 당선인은 이제 2개월 뒤에 5월 10일에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대통령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번 대선은 뭐 부동산 대선이다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하여간 이 부동산 집값 문제가 가장 핵심 이슈였는데 이게 이제 공약이 현실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집값도 요동을 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들 이슈로 관심 갖고 계신데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냐 심플한 거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 도대체 뭘까? 그 방향은 바로 정책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정책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공약집을 발표한 게 있는데 그 중에 꽤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부동산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부동산을 정상화시키겠다.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따가 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공급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재건축 이런 것들도 막아놓은 거 다 하고 재정비들 다 많이 한다. 그래서 결국에 공급 많이 하고 뭐 세금 같은 것들 뭐 이렇게 좀 불합리한 것들을 해결한다라는 게 뭐 큰 틀에서의 요약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있죠. 뭐냐면 여소야대죠. 근데 여소야대인데도 이렇게 여소인 적이 있었을까 정도로 여당이 엄청 작게 됩니다. 다음 정부는.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법을 안 바꿔도 그냥 대통령 권한 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이 정책들이 모두 다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변수가 엄청 많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택 공급 정책부터 보면요. 총 250만 호를 공급하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가장 1번입니다. 부동산에서 1번. 야, 공급부터 하겠다. 이게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130만 호도 공급하고 뭐 재건축 재개발하고 뭐 콤팩트 시티 뭐 유휴부지 다 개발하고 국공유지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심플합니다. 이거는 하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공급 정책이라는 건 이번 정부에서 해놔야 다음 정부에서 입주할까 말까기 때문에 이번에 해놓는 거는 맞죠. 다음 정부를 위해서. 그렇지만 아주 단순히 얘기해서 이번 임기 내에 공급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계획이다라고 생각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다. 그러면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이걸로. 자, 두 번째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가 있어요. 이게 조금 이슈가 되는 거죠. 자, 정책을 조금 자세히 볼게요. 자, 현재 문제점은 뭘까? 신규 아파트 공급은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이루어지는데 서울을 얘기하는 거겠죠. 현 정부는 5년 동안 좀 규제를 많이 했다. 그래서 크게 위축되고 공급이 좀 부족했다. 이게 집값 상승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공급 많이 하겠다. 재건축, 재개발 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재건축이 지금 막혀 있는 게 레벨 1부터 예를 들어 레벨 5까지 있다고 하면은 레벨 1부터 막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안전진단이다. 이 건물이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뭐
부셔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재건축을 하든 말든 할 텐데 그 판단 기준 자체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냥 다 0단계에 멈춰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그래서 뭐 구조 안전성이나 뭐 노후도 이런 것들의 퍼센트 비율을 조정해서 조금 더 재건축이 쉽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가능합니다. 요거는 대통령이 바뀌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이건 불가능. 이거는 국회에 동의가 있어야 되고 법 개정이 있어야 돼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해서 뭐 이런 계산식을 조금 조정하고 하는 것들은 가능하다. 그래서 분양가도 조금 더 많이 잡아주는 대신에 공급을 좀 활성화를 시키는 거고 안전진단도 풀어줄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 거대한 벽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생겼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잠깐 유예시켰다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부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활하면서 벽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거의 대부분의 단지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튕겨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튕겨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살아있는 한 재건축은 어려운데 이걸 없애기는 어렵다. 그러면 지금 당선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벽 앞까지는 가자. 그겁니다. 이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제가 약간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 레벨 0에 있어요. 레벨 0에 있는데 레벨 3까지 가야 거기서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 2까지는 가자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가서 생각하자. 자, 이게 어느 정도로 바꿔주냐면은 뭐 보세요. 이 구조 안전성이라는 거 있죠. 이 구조 안전성이 높으면 하여간 재건축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45%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말기에는 50%까지 올렸는데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내려줬어요. 이게 집값이 막 내려가고 그 건설 경기가 막 위축되고 하우스 푸어 나오고 뭐 건설사도 막 부도 난다고 하고 분양 안 되고 막 하니까 어떡하지? 그러면 뭐 재건축이라도 좀 하면서 조금 그 사업성 좀 좋은 것들 하라고 건설 경기도 좀 살려야 되고 경기가 너무 위축되니까 조금 풀어줬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연식도 좀 높아서 풀어줬었는데 18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50%로 올렸죠. 그러니까 이 50%라는 건 어떤 정도냐면은 그냥 건물이 붕괴되는 수준 아니면 안 해주겠다라고 보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건물 부셔지지 않을 거면은 재건축하지 마라. 근데 이걸 30%로 낮춰준다는 거는 20%인 박근혜 정부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수 낮춰주는 거고, 오히려 이 노후도가 올라가죠. 그리고 주거 환경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거나 붕괴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안에 있는 설비들, 어떤 뭐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녹물 나오고 이런 것들 너무 불편하지 않냐라는 거에 조금 더 가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낡으면 해준다, 붕괴되면 해준다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해주겠다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18년도 이후로 통과되는 단지들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근데 작년이었죠. 서울시가 지금 가장 재건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서울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 나서 아니 서울시 지금 너무 낡았다, 아파트 지금 너무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공급합시다 해서 재건축 할 수 있게 좀 안전진단 좀 풀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었죠. 그랬더니 정부의 반응은 어땠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당선되신 거는 알겠는데 지금 왜 지금 이런 소리 하시는 거죠? 지금 그런 거 하면은 시장에 불안이 생긴다, 이런 거 하면은 겨우 눌러놓은 집값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이게 취지가 좀 안 맞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사실상 거부한 상태였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오세훈 시장이 내가 재건축 추진합니다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탁 거절해버리니까 사실상 1년간 지금 뭐 진행이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같은 마음이에요. 이 두 명은 지금 사실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옛날에 좀 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국토부가 막 막는데 이제는 어차피 뭐 같은 마음인 두 명이서 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래.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 지금 서울시에서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음 한뜻이 됐죠. 재건축 해줄까 말까가 아니고 야, 서울시에서 사람 좀 보내줘봐요. 그 재건축 전문가들. 그 인수위에 늦게, 이런 마음입니다. 그 말은 뭐죠? 지금 인수위 단계에서 이제
그 취임을 하면 거의 뭐 바로 한두 달 안에 국토부 장관이 임명이 되겠죠. 총리 인선되고 그러면은 거의 바로 이거는 풀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간 문제다. 결국에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다가 막혀있는 단지들이 꽤 많거든요. 노원도 그렇고 뭐 목동도 그렇고 지금 저희 어떻게 되나요 했다가 안전진단에서 거대한 벽을 만났던 분들은 야 이거 대박이다. 이제 진짜 안전진단 풀리고 우리 막 가는구나라는 그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되고 나서 재건축 단지들이 지금 기대감이 되게 높아졌다라는 기사도 뜨고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매물이 지금 급격하게 회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리모델링은 어떨까요? 리모델링도 사실 재건축과 같이 뭔가 개선되는 건데 이것도 지금 활성화를 한다고 그래요. 자, 정책을 보죠. 지금 신속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 왜냐하면 이 리모델링이라는 게 참 되면 그 연식 30년 안 채워도 되니까 15년 넘으면서부터 약간 낡았는데 이거 한번 조금 고쳐가지고 약간 페이스리프트 같은 거죠. 자동차로 치면은 풀 체인지는 아니고 페이스리프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깨끗하게 새 걸로 바꿔볼 수 있는데 이게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이게 안전 기준이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면 이게 수직 증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더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럼 이게 무게가 늘어나죠. 그러면 야 이거 너무 무거워지면은 이 건물이 이거는 새 건데 이거는 옛날 거잖아요. 옛날 거가 버텨주겠냐? 얘가 이거 무너지면 어떡해? 약간 기울어지면 어떡해? 이게 침하하면 어떡해? 이런 걱정들을 한단 말이죠. 기존 뼈대를 쓰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지금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직 증축이 안 되고 다 옆으로 뚱뚱하게 키우는 것만 됩니다. 지금 수평 증축 위주로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지금 제대로 좀 기준을 정비해 가지고 앞으로 리모델링도 적극 권장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리모델링 추진법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된다 안 된다 지금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법을 만드는 건 나중이지만 어쨌든 조합도 뭐 좀 추진하시고 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자. 앞단은 조금 가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네가 계속 추진해서 어느 단계까지 와. 그러면은 그때부터 걸림돌은 어떻게 법을 개선해서 만들어 볼게. 그러니까 나중에 밀어줄 테니까 한번 따라와.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던 단지들도 기대감이 지금 완전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야 이거 해봐야 되겠냐? 라고 했었는데 되는 게 아니고 뭐 용적률, 뭐 인센티브, 뭐 기준 같은 것들 더 많이 최대한 사업성 나오게 할 테니까 공급이 되게 해보자라는 게 지금 정책의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되게 해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일기 신도시 쪽이 지금 가장 핫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아예 콕 집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명분은 당연히 있는데 그냥 일기 신도시는요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혜택을 팍팍팍 줘서 이쪽을 확실하게 재건축, 리모델링, 뭐 재정비 다 하겠다라고 아예 공약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기 신도시 특히 5개 지역인데 이 지역이 지금 입주가 노태우 정부 때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재건축도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30만 가구가 우리 재건축하고 싶어요 하면서 서로 싸우기 때문에 야 이거 교통정리해야 되겠다. 이거 교통정리 안 하면 이거 큰일 난다 라고 생각해서 이걸 아예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어떻게든 교통정리 끝내서 A단지, B단지, C단지 먼저 하시고 D, E, F는 다음에 하시고 그다음에 뭐 저기 뒤에 있는 뭐 H, I, J, K는 제가 다른 혜택 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는 거를 하겠다. 그래서 최대 10만 호 이상 더 만들겠다. 근데 일기 신도시는 지금 위치가 좋기 때문에 여기가 신축으로 바뀌고 그리고 플러스 10만 호가 더 생기면요. 어쨌든 공급량으로는 2기, 3기 신도시보다 훨씬 입지도 좋고 인프라도 좋고 아마 더 살기 좋은 곳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노리는 거예요. 3기 신도시 공급도 있지만 1기 신도시 자체를 개선하면은 그것도 양질의 공급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가 다 쌍둥이야. 1991년, 92년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다. 여기가 30만 명이 다 동갑이야.
근데 누가 먼저 뭐 대학 갈래? 이거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먼저 갈게요. 아니 제가 먼저 가야죠. 저는 1월생인데요. 뭐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거를 케이크처럼 쪼갠다 이겁니다. 뭐 떡처럼 잘라가지고 자 여기 A지구 먼저 갑시다. 그러면 요 A지구가 어디가 이사로 가야 되죠. 어딘가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갈 수 있는 집 하나 지어 놓자. 그래서 여기로 옮겨 놓고 부시고 새로 짓고 자 B를 또 일로 옮기고 여기 또 집어넣고 계단식으로 순환형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1기 신도시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야 나 이 정도까지 기대하진 않았는데 완전히 밀어준다고 하니까 야 이거 진짜 해주나 하면서 지금 기대감이 장난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이 30만 호가 넘는 이 1기 신도시를 어쨌든 순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순환 개발이 말이 좋은데 이게 순환이라는 건 누군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누구는 먼저 가고. 그러니까 이게 줄을 잘 세우지 못하면 싸움 나겠죠. 이거 엄청 싸움 날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이주단지도 먼저 만들어서 약간 먼저 강제 이주처럼 보내야 돼요. 보내서 여기서 좀 살고 계세요. 그럼 저희가 빨리 부셔가지고 새로 지을게요. 이거거든요. 그럼 이거에서 오는 그 어떤 지역 주민들의 그 합의가 될까? 이것도 사실 좀 문제는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산 넘어 산이다. 그래서 우선 기대감은 크죠. 지금 새 정권이 들어서려고 하기 때문에 기대감이라는 건 다들 있는데 실무로 들어가서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은 아직 해결된 상태는 아니다. 자 그리고 임대시장 정상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뭐 비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이 임대차 3법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 2+2로 만들어가지고 실거주 하면 못 쓰고 실거주 안 하면은 뭐 쓸 수 있고 실거주 하는지 안 하는지 임차인이 집주인 감시해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서로 소송하세요. 뭐 이런 지금 이상한 법 요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는데 이것도 결국에 법의 개정이 필요하니까 이건 뭐 국회가 하는 거지 행정부의 권한 밖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건 당장 할 수는 없는데 요거 있어요. 지금은 아파트는 임대사업자를 등록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뭐 빌라나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만 등록이 되고 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다 강제 말소 당하고 있는 와중인데 야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시 아파트 쪽에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임대사업자를 부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소형 아파트 그러니까 대형들을 하는 거는 조금 정치적인 부담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용 60이니까 25평형입니다. 25평형 아파트까지는 임대 아파트로 등록하게 해줄게 라는 거죠. 요게 지금 또 하나의 태풍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언제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25평이면 지금 사람들이 꽤 살려고 하는 물건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살 때 종부세 부담되지 각종 어떤 양도세나 이런 세금이 부담되는데 임대사업자로 다시 등록해줘? 그러면은 일반과세인데 종부세 빼주는데 하면은 나 이거 살까? 미리 하나 사놓을까? 라는 수요가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매매 수요가 늘어난단 말이죠. 대신에 다주택자들이니까 또 전월세 물량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책의 취지는 전월세를 안정시키려고 지금 임대차 3법이 너무 강력하게 부작용이 터지니까 좀 막아보려고 하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부활할 수도 있다. 이거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요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또 이슈가 이거죠. 부동산 세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포기해라. 버티지 못할 거라면 파세요라고 했잖아요. 파세요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에 가격이 잡혔느냐? 아니다. 그러면 세금이라는 거, 어떤 규제라는 걸로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급을 대규모로 할 거니까 공급으로 가격을 조절하겠다. 대신에 세금도 정상화를 시켜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세금은 세법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니까 당장 뭐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아예 전면 재검토 그래서 세법 자체에 대해서 큰 틀에서 고민해서 나중에 한 번에 다 바꾸겠다라는 정책이 있었고요. 요건 나중에 되는 거죠. 지금은 못합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보유세 부분에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쪽은 시행령을 개정하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여러 버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20년도 2년 전 기준으로 종부세와 재산세가 부과되게 하겠다가 지금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의지가 있으면 2년 전 세금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돌리냐? 공시가격을 낮춰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거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할인율이 있거든요. 할인율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 올렸는데 80%에서 100%까지 올려놨는데 그거를 뭐 60%라든지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낮춰가지고 2020년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겠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못 버티는데 세금이 너무 많다. 그럼 이게 유주택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냐? 아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거는 1주택자들 한해서 종부세나 재산세를 좀 감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너무 급등하는 거, 세부담 상한을 조금 막아주겠다 정도까지만 나왔습니다. 법인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현재까지는요. 자, 그리고 종부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 공시가격과 연동이 되기도 하고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 뭐 이런 것들로 할인율로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최대한 2020년 전 이쯤으로 맞춰보겠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사실 아직은 조금 그 변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종부세나 재산세는 좀 변수가 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지금 2년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일반과세를 하겠다.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팔아라라는 거죠. 너네 팔고 싶었잖아. 근데 보유세도 높고 양도세도 높으니까 버텨도 세금, 팔아도 세금이니까 버틸게 라고 했었지. 그냥 팔아라. 내가 이거 세금 좀 깎아줄게. 라고 하면서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나오게 하는 정책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할 건가? 저도 솔직히 궁금해요. 왜냐면은 5월 10일에 취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6월 1일에 지금 재산세, 종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 말은 취임하고 20일 뒤에 세금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미리 뭔가 정리를 하려면 사전에 지금 인수위 단계 때부터 뭔가 이야기가 막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고지서가 12월에 나가니까 뭐 늦어도 뭐 10월, 11월 안에는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가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뭐 부자 감세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종부세나 뭐 재산세가 부담되는 거는 뭐 서울에 20억 넘는 아파트들, 막 30억 넘는 아파트들 있는데 그런 것들 깎아주는 건 부자 감세 아닌가요? 라는 여론도 분명히 의식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1주택자들 깎아주는 건데요 라는 논리로 지금 대응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1주택자가 세금이 너무 부담돼 가지고 이걸 못 내 가지고 집을 파는 게 맞냐, 이런 거 좀 나중으로 2월 해주고 이건 부자 감세가 아니고 그냥 거주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거다, 이렇게 지금 대응하는 건데 이게 여론의 반응이 어떨지는 저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지금 약간 논란이 있는데 과거에도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줬습니다. 기억나시죠? 10년 이상 보유한 뭐 다주택자 물건들은 뭐 한시적으로 몇 월 며칠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해줄게, 이런 것들을 시행령 개정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뭐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된다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근데 야, 이게 2년이나 해줄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긴 한데 가능은 할 것이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의지가 있으면 양도세 중과도 바로 적용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지금 다주택자분들은 양도세와 종부세 이것 때문에 지금 되게 스트레스고 어떻게 될지 갈피를 못 잡았는데 팔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단지마다 다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따가 좀 더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대출 문제. 그러니까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대출이 뭐 40%밖에 안 나오니까 내가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집을 못 사고, 그리고 전세밖에 살 수가 없고, 근데 뭐 전세가도 오르고 매매가도 오르는 뭐 이런 좀 난감한 상황, 이런 거에 국민들이 좀 많이 지친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LTV, 그러니까 총액이죠. 집값의 몇 % 빌려준다. 이거를 높이겠다. 그래서 소득이 괜찮으면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80%까지 올리는 겁니다. 생애 최초는 80%, 그리고 1주택자는 70%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40%, 30% 이런 식으로 차등적으로 간다. 그러면 주택 수에 따라서 대출 규제가 들어가는 거지, 비싼 집은 대출을 안 해주고 싼 집은 대출을 해주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1주택을 마련하는 분들은 집값의 한 70% 정도까지는 최대로 빌려줄 테니까 집을 사서 거기서 거주하든지 뭐 그렇게 해라. 한마디로 그냥 시장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게 LTV를 풀어주는 거는 총액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10억짜리 사면 이제 70%니까 7억을 빌릴 수 있겠군요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DSR 규제도 있죠. 이거는 소득 대비 규제입니다. 자, 네가 7억은 빌릴 수 있지만 소득도 높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거 갚을 수 있어? 아니요. 그건 안 되는데요. 그러면 못 빌리지. 이게 두 가지가 우리나라는 동시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얘가 40%, 그리고 얘도 40%니까 집을 살 수가 없었어요. 소득 규제로 걸리는데 그 소득이 높아봐야 어차피 집값의 40%밖에 안 빌려주니까 너 10억 집 사고 싶으면 6억 있어야 돼. 제가 6억을 어떻게 모읍니까? 제가 지금 35살인데 그러면 집 사지 마. 이런 규제였다면, 소득이 만약에 높다면 대출 전체 금액은 내가 70%까지 풀어줄 테니까 살 수 있으면 사라. 그러면 DSR을 조정하지 않으면, 쪽에서 조금 여유치를 주지 않으면 이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선인 그 인수위 캠프 안에서는 야, 이거 DSR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일부라도. 안 그러면은 이거 LTV 풀어줘봐야 실제로 반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연봉이 1억이어도 6억 빌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봉 1억 부부가 한 6억 빌릴 수 있을까 말까인데 집을 뭐 10억짜리 사고 싶어 하면은 LTV가 70%든 80%든 의미가 없는 거죠.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야, 이거의 효과를 좀 보려면 DSR도 풀어줘야 되는데, 반대로 이거 풀어주면은 그때부터 이제 가계부채가 막 급증하기 시작할 건데 이거 풀어주는 거 맞냐라고 하면서 여기도 지금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LTV를 풀어준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 규제 지역이 사실상 유명무실화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종부세도 완화해주고 뭐 재산세도 완화해주는 것도 있지만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 뭐 투기 과열지구 이런 것들은 대출 규제가 있었거든요. 대출을 안 해주겠다. 이게 가장 컸는데 이게 지금 풀리는 거죠. 거기다가 이것도 있죠. 지금 15억 초과 아파트들은 투기 과열지구는 뭐 0원입니다. 대출을 안 해줬는데, 근데 이것도 지금 풀어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것도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거죠. 왜냐면 15억이라는 거에 기준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그때 추로는 이 규제가 생길 때 강남 집값이 15억 정도 했거든요, 평균. 그러니까 야, 강남을 잡아야 된다 해서 강남이 평균 15억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건데, 여기는 그러니까 14억 9천은 대출이 나오는데 15억부터는 또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것들도 지금 뭔가 시장주의에 맞춰서 간다면 이것도 풀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걸 푼다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15억 언저리에 있는 15.1억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가격이 지지부진합니다. 왜냐하면 14억 9천까지는 대출받아서 왔기 때문에 오히려 한 11억, 12억이면 집을 샀는데 15억 1000이 되는 순간 15억 이상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만 원, 2000만 원 차이로 갑자기 몇 억이 필요해요, 집을 살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다들 지지부진하게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풀어준다? 그러면 나 17억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나는 19억 갈 건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눌려있던 애들 중에는 괜찮은데 나는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멈춰있는 애들도 있고, 여기가 한계인 애들도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어쨌든 DSR도 조금 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DSR도 뭐 예를 들어 뭐 차주 단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고 은행 단위로 할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는 은행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출을 뭐 20%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55% 받는 사람도 있고 하면서 평균적으로 40% 맞추고 했었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냥
개인당 40%로 막자 하면은 실질적인 은행 전체의 DSR은 40%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만기 기간을 좀 늘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계산식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은 DSR 자체는 40%인데 실질적인 대출은 조금 더 나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금융권 같은 데는 조금 더 해주잖아요. 50%씩 해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결국에 총액을 늘려주고 DSR에서 어떻게든 조금 완화를 해주면 그러면 분명히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원래 사고 싶었는데 대출 안 나왔는데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러 가겠죠. 사러 가면 어떻게 돼요? 가격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자, 근데 이 DSR 규제가 7월에 추가로 강화가 됩니다. 지금은 2억 초과하면 DSR 40% 적용됩니다. 이게 바로 들어가는데 7월부터는 1억만 넘어도 40% 적용돼요 라고 하면서 야 이제 6월 전에 어떻게 대출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던 분들도 있었으니까 이게 7월에 추가 규제가 되는데 풀어줘요? 라는 거는 이상하죠. 어찌 보면 추가 규제 하자마자 풀어줘? 그건 좀 이상하니까 7월에 추가 규제가 있으니까 예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6월 전에는 답이 나오겠구나. 풀어주든 안 풀어주든 5, 6월에는 답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있죠. 뭐냐? 이게 새로운 정부도 당연히 여론과 지지율과 이런 것들을 신경 쓸 텐데 야 이거 소득 제한 안 걸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이제 생기는 거죠. 대출은 그냥 금융 지도 개념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냥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풀어주고 말고라는 거는 정부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LTV 풀어주고 DSR 계산식을 살짝 느슨화해주면은 분명히 대출은 더 나갈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소득 제한 없이 그냥 그러면 예를 들어 뭐 3억 버는 뭐 의사부부, 5억 버는 의사부부한테 그냥 뭐 대출해줘도 되는 건가? 라는 어떤 그런 그 정치 논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냥 나이로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청년이거나 아니면 신혼부부면은 하는 거지 소득이 뭐 높은 거 이런 거는 그런 걸로 이렇게 딱 나누지는 않을 것이다. 소득이 높으면 대출 더 많이 받으면 되는 거지 뭐라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부동산, 뭐 경제 관련된 정책을 그 주관하는 교수님이 이 김경환 서강대 교수님인데 이분이 약간 그 시장주의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경제학과의 뭐 교과서 같은 책인데 여기 보면은 김경환 써 있죠. 이분이 맨큐 경제학을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이 논리, 이 책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개념과 논리가 이 분한테 사실상 동의가 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거를 번역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죠. 실제로 인터뷰도 그렇고. 그러면 이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거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게 나옵니다. 이게 되게 오래된 책인데 책에 다 나와요.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부동산 정책 있잖아요. 그거를 책을 보면 다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임대차 3법 같은 거 하지 마라. 그거 하면은 가격 올라간다. 최저임금 막 올리면은 저소득층 일자리가 없어진다.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면은 조세의 귀착이라고 해서 약자가 다 부담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책을 번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기에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했던 정책들은 내가 번역한 책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이미 뭐 20년 전에 결론 다 난 거 왜 해? 이거 1960년, 70년대 뉴욕에서 했다가 다 박살난 건데 이거를 왜 지금 하는 거야? 라면서 약간 분노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그런 소득으로 끊거나 아니면은 뭐 저소득층은 대출을 더 해주는데 고소득층은 대출을 막거나 뭐 신용대출도 돈 잘 버는데 오히려 안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은 약간 시장주의자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는 통제를 하기보다는요.
자율적으로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자율적으로. 그래서 정부가 우린 컨트롤한다. 우리는 야 우리 형 말 들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야 니들끼리 알아서 놀아. 니들끼리 뭐 알아서 해라. 라고 약간 풀어주는 개념인 거죠. 야, 대신 울타리 밖에 나가지 마. 뭐 니네 싸우다가 뭐 무릎 깨질 수도 있지만 뭐 어쩌겠냐. 라는 거고. 대신에 규제가 아니고 이제 경쟁으로 가는 거죠. 야, 너네들 중에 잘하는 애 뭐 나와. 뭐 이런 거죠. 야, 니네들 다 똑바로 서. 야, 너 키 큰 애는 무릎 꿇고 키 작은 애는 뭐 밑에 박스 하나 받쳐줄게. 이게 아니고 야, 그래 너네들 중에 누가 제일 잘하냐? 그래 그럼 너가 그럼 이거 가져가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좀 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단기적인 상승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정책을 쓰다 보면. 왜냐하면 공급과 수요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일부 안 맞으면은 단기 상승이나 단기 급등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더라도 이거를 용인한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다 이거. 이거 막으려다가 더 복잡해진다. 그런데 대신에 우리는 장기적으로는 안정화로 갈 거야. 우린 장기적으로 어차피 공급을 계속 늘릴 거야. 야, 니네가 뭐 가격을 올리려고 뭐 해봐야 소용이 없어. 재건축 계속 할 거고 어떻게든 재정비하게 해줄 거고 리모델링도 어떻게든 만들어 줄 거야. 근데 가격이 올라봐야 얼마나 올라가겠냐라는 이 시장 논리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되냐? 과거 큰 정부, 우리 형이 컨트롤한다. 이렇게 가면요. 전체를 규제하고 전체가 못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감소하고 풍선 효과가 늘어나고 그리고 저기가 올라가네 하면서 저기 또 때리러 가고 이걸 반복했었죠. 그러니까 전체를 규제하면 전체가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집값을 잡으려다가 다 같이 올라버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시장에 맡기게 되면은 개별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야 누구는 막 올라가요. 근데 누구는 가만히 있어. 이게 옛날에는 그냥 훨씬 단순했어요. 그래서 야 여기 서울 눌러? 그러면은 야 경기도 올라가는 거지. 경기도 눌러? 야 그럼 대전 올라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지역별로 큼직큼직하게 임대차 3법 해? 야 그러면 야 전국이 올라가는 거지. 뭐 이런 개념이었다면은 시장에 맡기게 되면은 잠깐만 이 중에 똘똘한 애가 누구야? 야 얘가 왜 올라가? 저쪽이 달려야지. 이러면서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떤 곳들은 급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곳들은. 그리고 어떤 곳들은 그냥 딱히 규제도 없는데 정체가 오는 곳도 있고 어떤 곳들은 반대로 야 이건 너무 비싸잖아. 지금까지 이거 뭐 다른 게 너무 막혀 있어서 이거 산 거지 사실 얘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면서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혼재되는 시장이 이제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상당수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꽤 빨리 올 겁니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은 이런 정책들을 쓰게 되면은 이제 제 가치를 찾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눌려있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너무 올라왔어. 얘를 샀어야 되는데 얘를 못 사게 규제해요. 막 대출도 안 해줘. 뭐 이거 사면은 뭐 세무조사해. 뭐 이거 뭐 법인으로 가지고 있으면 뭐 종부세 엄청 때릴 거 해가지고 아이씨 이거 사야겠다 해서 이거 샀던 사람들은 야 이제 이것도 사도 되는데 이걸 왜 가지고 있어 하면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 가치를 찾아간다. 그러면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계속 활성화를 하고 재건축 해줄게라고 하잖아요. 그럼 재건축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라면은 규제가 없었다면 이미 신축 아파트가 돼야 되는데 이미 저는 35층, 40층 아파트가 됐어야 되는데 여전히 15층입니다. 이러고 있는 애들이니까 가치가 눌려 있었던 게 제 가치를 찾으러 가겠죠. 그러면 급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여기까지는 시장 논리고 이론이고 뭐 학계의 의견일 수 있지만 정책이라는 거는 결국에 정치죠. 그리고 정치는 선거고 그럼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을 할 일이 있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정책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야 그렇게 하면은 선거가 져.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지지율 떨어지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 정책이 무조건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바뀌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정책이라는 어떤 방향성도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지지율 떨어지는데 무대뽀로 갈 수 있는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죠. 결국에 지지율과 결과로 이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이냐가 정해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 문재인 정부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하면 당연히 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하죠. 그렇지만 너무 오르니까 규제한 거잖아요. 당장 대출 풀었어 봐. 그러면 막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막은 거죠. 급하니까 막았죠. 근데 그런 전 정부의 정책들은 반시장적이다. 그러니까 이거 풀겠다는 거잖아요. 모두 풀겠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오를까봐 규제했던 거를 풀 거니까 오르겠죠. 야, 내가 뭐 모르냐 그거를? 우리도 알지. 우리 국토부도 다 알아. 근데 야, 지금 급하잖아. 야, 15억 초과 막으면 안 되는 거 알지. 근데 그거 안 막았어 봐. 그럼 더 올랐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걸 풀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공격할 수밖에 없을 거야. 집값이 분명히 단기 급등하는 곳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특히 혜택을 주고 활성화하겠다는 곳들은 100% 기대감만으로도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정책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면은 급등하는 곳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곳들이 또 비싸요. 비싼 게 또 올라가요. 그러면 여론의 악화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오히려 더 관전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문제가 아니고 정치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